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기생충이 좋은 영화인 건 알겠지만 이렇게 모든 영화제의 상을 다 휩쓸어버리고 다닐 만큼 완벽한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다. 환호로 가득했던 아카데미 사관왕 소식 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건 봉준호의 전작들이 기생충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은 명작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상황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진짜 상징적이다. 진짜 센데요. 저는 기생충이 명백하게 역사에 남을 만한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순전히 기생충에 대한 저의 열렬한 존경심과 팬심을 영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설 같은 건 이미 수많은 글과 영상들이 훌륭하게 해주고 계시니 저는 기생충이 왜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마스터피스인가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은 지금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화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의 체제인 자본주의는 우리들에게 거대한 풍요를 선물해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계층 간 양극화라는 문제도 함께 선사해 주었죠. 저의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존 봉준호 감독의 작품들에서는 비교적 악의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무분별한 폭력을 휘두르던 한 시대를 비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 국가 권력을 풍자하거나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표면적으로는 하층민을 억압하는 상류층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진정한 문제의 근원임을 지적하기도 하고, 인간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나 신념, 더 나아가 한 생명까지도 거래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자본의 어두운 민낯을 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영화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들의 원흉을 그렇게 명확히 설정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상당히 선명하게 담아내 왔었습니다. 주말 수당 따뜻합니다. 퍼펙트. 그러나 기생충에서 벌어지는 비극들에서는 그 어떤 원흉의 흔적도, 그리고 봉준호 특유의 날선 비판의 메시지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물론 기생충에서 벌어지는 비극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의 결함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설국 열차에서처럼 폭주하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건 이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제를 원흉으로 삼을 수도, 국가 권력이나 자본을 원흉으로 삼을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다 이건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 중인 나라라면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생충은 분명 반지하나 상류층의 고액가회, 대만 카스테라와 짜파구리 같은 너무나 한국적인 소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계층의 양극화라는 주제만큼은 이 시대의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에 기생충은 너무나 한국적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일 수도 있는 독특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 거죠. 이 어른들의 관점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인간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건 결국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현상을 가장 정교하게 짚어내는 작품들이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것이며 문화적 유산으로서 후대에 전승될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봉준호의 기존 작품들은 모두 압도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작품 기생충이 특히나 더 인정받고 있는 건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너무나 정확히 포착해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기생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상승과 하강, 상류층과 하류층, 지상과 반지하, 햇빛과 그늘이라는 대립관계의 소재들을 너무나 직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와 동시에 4인 가족과 4인 가족, 창문과 창문, 계단과 계단 같은 동일한 소재들을 표현 방식만 달리해서 대칭 구조에 집어넣으면 또 다른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하며 영화적 언어란 것이 무엇인지를 거의 교과서적인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상징적이다. 이번에도 한편에선 상징 찾기 경쟁이 펼쳐졌지만 사실 기생충은 그러한 상징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만큼 너무나 직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완결성까지 획득하고 있죠. 전 세계가 모두 겪고 있는 보편적 문제에 대한 고찰, 영화적 언어를 너무나 효과적으로 사용한 미학적 완결성까지. 기생충은 2019년을 대표할 만한 영화로 인정받기에 전혀 이실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생충이 오락 영화로도 손색이 없을 만한 재미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뭐냐? 기생충의 편집 방식을 보면 기계적이다 싶을 정도로 치밀한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후반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시간 3분까지의 상영시간 이전에는 계속해서 2분마다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도록 편집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같이 밀어줘요. 오프닝 크레딧이 끝난 1분 20초, 반지하방의 모습과 기택 가족의 구성원이 처음 소개됩니다. 그리고 2분 뒤인 3분 27초, 소독차가 들어오면서 기택 가족이 벌레처럼 소독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2분 뒤인 5분 30초엔 기우와 기정이 본능적으로 협상을 가장한 사기 스킬을 발동시키고 있죠. 7분 30초, 기우의 친구가 가져온 수석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9분 0초, 친구가 기우에게 과외 자리를 넘겨줍니다. 11분 5초, 면접을 위해서 대학 졸업증을 위조하는 PC방 장면이 나오고, 13분 5초, 반지하와 달리 햇빛이 쏟아지는 박사장네 집으로 기우가 처음으로 입장하게 되죠. 이처럼 기생충은 2분을 주기로 어떤 식으로든 장면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1시간 3분의 타임라인까지 우리는 거의 60개의 사건 변화를 연속적으로 접하게 되죠.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지루해질 만한 틈도 없이 계속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인물, 아니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2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기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도록 만드는 편집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기계적이다 싶을 정도로 치밀하게 말이죠. 물론 한 사건이 2분을 훨씬 넘어가는 예외적인 장면들도 있긴 합니다. 21분 50초에 시작하는 다솜과의 과외 장면은 25분 15초 즈음까지 3분 넘도록 지속되고 있으며, 39분 20초부터 문강을 쫓아낼 작전에 돌입하여 결국 성공까지 쉬지 않고 긴박하게 이어지는 장면은 무려 5분 동안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박사장 가족이 집을 비워서 기택 가족이 집을 차지해버리는 장면은 55분 30초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 1시간 3분까지 무려 8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외적인 세 장면들마저도 각각 22분과 40분, 그리고 55분대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세 장면 사이에 놓여져 있는 간격이 거의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집중력을 발휘하기에도 그다지 피로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세 장면들은 모두 로맨스와 첩보물, 스릴러 같은 각각 다른 장르의 형식을 흥미롭게 빌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이어진다 해도 그다지 큰 집중력이 요구되지 않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생충은 시대의 반영과 미학적 완결성이라는 예술 영화의 덕목은 물론 오락 영화로서의 재미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영화의 가장 훌륭한 덕목은 감독이 관객들에게 일방적인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들이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좀 더 극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연출하는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말이죠. 기생충은 그런 자기 주장의 유혹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 그 어떤 쪽도 일방적으로 악마화시키지 않고, 근데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서로가 다 좋은 쪽으로다가. 내 말이 충성의 언니가 진짜 좋은 분인데. 그저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담아내는 데에만 최대한 집중하고 있을 뿐이죠. 기생충은 특정 세력을 타파해야 세상의 정의가 바로잡힐 것이라는 식의 일방적 설교가 아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관객과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 자신이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급진적인 사회혁명의 가능성은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이고, 거기다 전통적인 선악구도가 가정했던 것과 달리 어느 한쪽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대화를 건네고 있는 것이죠.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기택의 가족은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문강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오히려 고민할 틈도 없이 문강을 도와주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기택은 같은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근세에게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왕수익 카스테라 가게가 망해갖고 빚을 좀 심하게 졌어요. 그들에겐 분명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연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대의 기회를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상대의 기회를 빼앗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왔던 우리의 생존 방식. 그리고 아직 나에게만큼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 계획,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먼저라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그러나 영화는 비참할 정도로 실패를 맛보며 결국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기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이 반지하라는 위치에서 더는 위로 올라갈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죠. 저는 오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인 기훈은 아직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상상 속의 장면이 끝나고 난 뒤 카메라는 다시 하강을 하며 기우가 벗어날 수 없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마지막까지 못 박아버리고 있죠. 기생충이 던지고 있는 화두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아직 나에게만큼은 상승의 사다리가 놓여져 있을 거란 희망을 품은 채 옆 사람의 머리를 짓밟는 계획을 세우면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를 보여준 다음 이보다 더 나은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이 영화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모두가 나누어 갖자는 급진적 영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에겐 정해진 자리가 있고 개인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정확한 보상이 지급될 것이라는 보수적 영화도 아니죠. 그래도 사랑하시죠? 기생충은 그저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언젠가 이 문제의 해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현상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극심한 양극화라는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들은 이 영화의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을 영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주제에는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됐든 한 번 더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테니 말이죠.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